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역 강의장에서 토지개발과 특수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수경매 입문이다 했는데, 이 특수경매가 전부 다 교재가 4권이거든요. 4권인데 오늘 특수경매 입문에다가 가장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 강의는 이 4개월 과정에 54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 이것을 1년 동안 수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기수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아무 때나 수시로 입학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자체를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유 시간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걸 천천히 느긋하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4개월 과정을 잡고 졸업식 받고 졸업장 받는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저는 시간이 없으면은 본인 볼일 보시고 그리고 나와서 듣고 못 들을 때는 또 동영상을 듣고 해서 천천히 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입력해서 머릿속에 쌓아두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에 1년 동안을 수강할 수 있게끔 되는데, 원칙은 특수경매 입문이다. 이것이 제일 첫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제가 이 제목을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돼 있는데, 파트 1은 경매를 알아야 특수경매도 할 수 있다.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경매를 하고 좀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매 강의는 익히신 분들이란 얘기죠. 예전에도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저 오기 전에 작년에 13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만.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사람이 승질이 나서 조금 질러서 썼더니 낙찰은 받았는데 돈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인 아파트 시대는 끝이 났구나, 특수경매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절대로 아파트 투자하는 식으로 질러서 낙찰을 받자고 해서 특수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경매를 알아야 특수경매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경매의 기본서부터 오늘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새겨 듣는 식으로 하고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란 무엇인가? 경매는 어떤 사람과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개인과 개인이 해결하지 못할 때 법원에다 호소를 해서 강제로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분이 돈을 차용해달라면 제가 빌려주는데, 뭐 이자를 얼마씩 받고 빌려주는데 원금을 이자대로 그대로 회수할 수만 있다면은,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대출해주고 받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개인이 할 때 보면 대출해줄 때 설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공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가 있는데, 우리 강 사장님 돈 빌려줄 때에 내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죠? 가등기, 공증, 설정. 뭐가 좋아요? 제일 좋은 게 상대편이 갚지 않으면은 상대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설정이고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설정을 하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주인과 관계없이 내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뭐야? 설정이고 근저당 설정이고 임의경매입니다. 근데 임의경매 말고 내가 부동산을 설정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하시자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돈을 달라고 법원에다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갚아라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드디어 법이 인정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저당 설정을 하면 판사님이 판결하지 않아도 채권 채무 관계가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판결문을 받아야지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된 거고,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요새는 개인비밀보호법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재산을 명시해달라고 법원에다 요구를 하고, 법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걸 법원에다가 제출하게끔 하고, 그거를 압류를 해서 경매로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즉 법원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를 해주는 방법이 처음서부터 돈을 차용해 줄 때부터 설정을 해놓고 빌려줘서 상대편의 판결 없이 바로 그거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설정이 없이 채권 채무 관계를 있는 것을 판사님의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경매로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강제 경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낙찰을 받아도, 임의 경매에서는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기 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되면은 그 경매는 취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어도 잔금을 내기 전에 갚아버리면 취하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에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됐으니까 와서 입찰 보증금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임의 경매에서는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잔금을 반드시 내고 나야지 그 다음에 등기는 하지 않아도 잔금을 내게 되면 제 것이 됩니다. 근데 임의 경매와 달리 강제 경매인 경우에 채권 채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 채무가 해결이 됐다 해서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취하가 안 됩니다. 물론 낙찰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 금액을 공탁을 놀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취하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낙찰 받은 사람에게 도장을 받아서 취하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것을 접수시키면 바로 취하가 됩니다.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낙찰을 받아도 잔금 내기 전에 채권 채무가 해결이 되면은 그대로 취하된다.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기 전에 채권 채무 해결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 받은 다음에 잔금 내기 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되려면은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경매를 집어넣는 것이 뭐냐? 경매는 우리가 채권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하는 건 부동산을 가지고 채권 채무 해결을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든가 또는 뭐 위법 건물로 돼 있든가 생각하더라도, 또는
집담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매각에 포함이 되게끔 되면 그 자체가 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건물을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면 뭐가 생기죠? 건축물 관리장이 생기죠. 그럼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건물 등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야지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건축물 관리장을 갖고 등기를 하게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인이 바뀌게끔 되면 등기를 이전하게끔 되죠. 그럼 등기소에서 건축가로 연락해서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등기를 만들기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등기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압류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는 강제로 그 건물을 건축물 관리자 있는 걸 가지고 강제로 기입 등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질 않아도 그렇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강제로 한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다 제출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그거를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서 경매를 진행시켜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기입 등기가 만들어지는데 건물의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8월달 두 번째 주에 추천 물건 강의하는 건데 제가 하는 건 화성에 공장이 경매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을 건물을 짓다 말았는데 제가 감정평가 가서 본 거 보니까 내부나 외부로 다 완성이 됐고 뭐만 안 꼈냐면 창만 안 껴졌어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건축물 관리장 없이 그냥 뭐에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보게끔 되면 그 경매를 집어넣는 사람이 그렇게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지지 않아서도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놓고 그 공장과 땅을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건축물 관리자는 등기부 등본은 없다 보니까 땅만 경매로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 땅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화성에 있는 그 좋은 공장과 그 땅이 반가격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정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부 등본이 없다든지 또는 마저 준공을 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서 강제로 기입 등기를 시키고 그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 건물도 강제 기입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뿐만 아니라 바닥 공구리만 쳐져 있었습니까? 바닥 공구리 쳐졌는데 거기 보면 바닥 공구리만 쳐져 있는 거가 주인이 누굽니까?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라고 되어 있죠. 그 건축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채무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바닥 공구리 친 것만 가지고도 땅하고 그걸 같이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 받으시는 분은 그 바닥 공구리만 땅만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 바닥 공구리 친 것도 내게 되면서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 나 있던 것을 낙찰자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이해인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특수경매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도 집담한 건물도 내가 강제 기입 등기를 해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담한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집담한 건물도 주인이 누구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경매로 받아주고 만약에 그 집담한 건물이 같이 낙찰이 됐을 때는 건축주, 건축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서 낙찰자 이름으로 바뀌게끔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경매에서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다 해갖고 뭐가 있죠? 공유지분부동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지분은 상속을 받거나 두 사람이나 공유지분권자가 서로 친한 사이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같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지만은 경매로는 사게 된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공유를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팔기도 어렵고 대출받기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일반 매매로는 거래하기가 어렵지만은 이것이 경매로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전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것도 우리는 팔 수만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자, 강 사장님,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 수익을 올리려고. 수익을 올리려면 해야 될 게 뭘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즉, 이 얘기는 우리의 생각은 그 부동산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팔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다면 내가 누구한테 팔겠느냐, 그것부터 판단하고 팔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도 뭐 할 수 있으면 산다? 팔 수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이걸 다 샀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팔 수 있다고 판단이 났을 때 사는 것이 특수경매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분도 팔 수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분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이 친한 사람이나 식구들이 같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분으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있어요. 5명, 6명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전부 다를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분으로 샀을 때 제일 좋은 것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제3자는 살 일이 없죠. 만약에 그 지분권자,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 팔고 나오지 못한다면 파는 방법은 민법에 의해서 269조에 의해서 분할의 방법에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경매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지분의 투자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분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는 현재 주인으로 한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사서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지분권자, 현재 주인으로 하는 사람에게 합의로, 조정으로 팔고 나오게끔 하는 것이 그게 특수경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장을 우리가 팔고 살 수도 있는데 공장은 공장재단법에 의해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해서 공장을 팔을 때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뭐 기계, 공구, 뭐 건물 이런 것을 전부 다를 같이 매매를 하게끔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공장을 사서 제3자한테 팔려고 했을 때 그 기계가 제3자한테는 필요 없는 기계가 감정가격에 포함이 있다 그러면은 저로서는 투자가 그거는 기계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고물값이 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을 투자할 때는 건물과 기계는 빼놓고 100% 땅이 몇 평이고 땅에 대한 감정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고 최적 가격이 땅 가격 이하로 떨어진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이 있든지 제시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어떤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수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수목이 우리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진행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강사님, 농지 임대차 보호법. 농지를 내가 빌려서 읍면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신고를 하게끔 되면 그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어놓은 그 농사를 짓는 그 사람에게 내가 땅을 낙찰받았어도 그 사람이 계약한 기간 최소한도 3년, 기본기 3년이고 5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도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기간 이내에는 우리가 농지를 내가 샀으니까 그 농지 내가 나한테 내놔라 소리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 수목이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땅 주인과 수목 주인이 같다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수목은 같이 넘겨받는 걸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수목이 다른 사람 거고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돼 있지 않아도,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 충주에서 농지를 빌려가지고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땅 주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매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을 하고 있던 그 수강생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충주에서 이 다른 사람 땅을 과수원을 빌려서 이 복숭아 과수원을 하는데 이번에 경매로 진행돼서 이렇게 뺏겼는데, 그럼 이것까지 다 뺏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그거를 빌렸다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우리 그 농사를 짓는 것은 지료만 주고 그대로 그 농사를 짓는 것은 그대로 진행시켰던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 우리가 농지에든지 어디든지 간에 수목이 있다고 했을 때는, 땅 주인과 수목이 같다고 했을 때는 다년생 식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넘겨받는 거고, 단년생 식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샀어도 농사를 다 질 때까지는 우리께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땅 주인과 농지를 심은 사람의 주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에 이게 근데 보면 제시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시외. 강사장님, 제시외가 뭐죠?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할 때 감정평가사가 제시외 이런 경우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시외는 무슨 뜻입니까? 제시외. 제시외가 무슨 뜻이에요? 자, 제시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철수라 그러면 철수가 등기부등본에 있든지 건축허가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철수가 무허가로 자기 건물 옆에다가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지어놓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창고는 등기부등본에 없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에 없게끔 되면 철수라는 것이 주인이 철수 건지 영이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인이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뭐예요? 제시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 선생님,
어떤 땅과 건물이 경매로 진행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문은 담장이 있고 대문이 있는데 담장하고 대문이 내게 돼요, 안 돼요? 왜 되죠? 철수라는 주인이 없는데 담장하고 대문에 등기부등본에 철수 거다가 없잖아요. 없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부속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가 뭐냐면 제시외 매각 포함, 다시 말하면 별도로 주인을 보지 않고 주물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제시외 포함, 주인이 채무자라는 확인이 없어도 주물과 같이 사용해야 된다 했을 때는 매각 포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당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놨다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는 철수거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제시에 컨테이너 매각 제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감정평가사가 매각 포함했으면 제시에 매각 포함 내게 되는 거고 제시에 매각 제외 했을 때는 내게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시외라는 뜻은 채무자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도 주물과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감정평가사가 제시외 매각 포함 또는 감정평가사가 제시외 매각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시외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한 주인이라는 근거는 없어도 주물에 같이 포함된다고 부속된다는 거면 제시의 매각 포함 또는 매각 제외, 아무 말 매각 포함 또는 제외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보면 마당에 장독대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당에 정원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정원수를 매각 포함, 매각 제외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는 나무를 조경을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 건축법 안에 들어갔을 때 매각 제시에 매각 포함, 불포함 하더라도 건축법 안에 들어가서 부속 건축물로 들어갈 때는 제시회라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매각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보십시오. 이번 3입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재단법인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그 학교에서 재단법인에서 어느 곳에 땅이 얼만큼 있는데 그것이 채권자가 그 땅을 압류해서 경매로 집어넣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낙찰을 받아도 돈을 법원에다 내고 낙찰을 받았어도 주무관청에서 그 땅을 파는다는 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등기가 저한테 넘어오지 않는 것이 이게 뭐야? 재단법인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부동산인다고 했을 때는 낙찰을 받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에 보면 일반 재단법인이 있고 이분이 보면 학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료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재단법인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왜 공동묘지 같은 거 있죠. 어디 공원묘원 일산에 어떤 공원묘원이 경매로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은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졌을 땐 그것이 경매로 진행을 해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등기가 이전이 넘어오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도 보면은 그 공원 묘원으로 만드는 곳과 그 옆에 만들려고 했던 그 임야가 몇십억짜리가 몇 억까지 떨어져도 아무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돈을 내가 낸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등기 이전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다?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 공업묘원 같은 게 있고,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 재단법인으로 돼 있을 때, 개인으로 됐을 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것은 재단법인으로 등기부등본에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경매 진행 방법. 제일 처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내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경매를 신청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경매를 신청하게끔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끔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송달이 되면,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하고, 경매 개시 결정하게끔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부터 하냐면 압류부터 하게끔 됩니다.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해서 돈을 받을 게 있으면 배당을 요구를 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압류.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강소장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뭐라고 그래요? 선순위 임차인. 뭐? 선순위 임차인. 아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쌍칼제비. 쌍칼제비. 뭐냐면은 이 사람은 쌍칼제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법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자기의 돈을 법원에서 받아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내가 받아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쌍칼제비인데, 이 쌍칼제비는 예전에는 쌍칼을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으로 행사할 건지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핵심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파트에 세입자로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3억에 들어가 있는데 3억에 들어가 있는 그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더라고요. 이분이 대항력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배당력으로 갈 수 있는데 배당력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억짜리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려면 3억을 줘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도 1억 정도 떨어졌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1억 정도를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또 3억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배당요구 종기라는 거 생기기 전에 우리가 3억에 있는 세입자의 거를 1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낙찰 허가 나오자마자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세입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법원에서도 배당으로 받을 수 있고 낙찰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시고 배당에서 모자라는 건 내가 대항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일부 받아가고 나머지만 가지고 또 주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배당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따로 몇 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쌍칼제비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내가 법원에서 받아갈 것인지 대항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결정을 하고 바꾸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또 추천 물건을 하는데 이번에도 아파트가 반가격으로 떨어진 것을 제가 5개를 고른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반값으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항력 있는 우리 경매에서는 보면 감정평가사는 세입자 있음 그 다음에 대항력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고 봐요. 뭐냐면은 전입자가 있는 것이지 세입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임대차 보호법은 전입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주민등록이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세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입자가 있는데 그 전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려면은 내가 세입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세입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분은 대항력은 있긴 있는데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근데 봤더니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기준 권리가 뭐냐면은 저축은행에서 기준 권리더라고요. 저축은행이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의 기준 권리보다 그 사람이 빨리 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축은행에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세입자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고 세입자가 아니라 전입자로 그러면 돈을 대출해 주게끔 되면 그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고 전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빌려주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저축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는 보증을 각서를 써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대출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감정평가사한테다가 그 은행에 그런 걸 써준 각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보면은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낙찰을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렇게 각서를 써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이 있긴 있지만 그건 개인비밀보호법에서 가르쳐주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화로 걸어보면 전화는 지금 전부 다 녹취하죠. 그러니까 전화로 아무리 걸어봐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그런 것이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담당자를 찾아가서 여신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기네들도 이번에 낙찰이 되지 손해를 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전입자가 있는데 돈을 빌려줄 때 이 전입자인지 세입자인지 확인해 주지 않을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빌렸을까 하면은 그분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해도 이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 정도도 확인 안 하고 대출해 줬겠습니까? 이런 정도만 얘기해요. 무슨 얘기? 저도 이번에 그 우리가 낙찰 받은 거를 가지고 주택을 대출 받는데 거기에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을 전입을 시켰거든요. 그 대출 받을 때 전입자 누굽니까? 그래서 누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각서를 쓰십시오.
세입자가 아니라는 거, 각서를 쓰지 않고 제가 세입자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무료로 들어가 있는 전입자입니다는 것을 각서를 제출하고 나서 대출을 받았는데 누군지 다 그렇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2에서는 2순위, 아니, 그러니까 그 뭐냐면 1순위 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1군 말고 뭐 은행, 뭐 국민은행, 무슨 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데서는 농협 이런 데서 돈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전입자 빼라고 그래요. 그러면 퇴거하고 잠시 퇴거하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고는 다시 전입을 시키는데 제2금융권에서는 각서만 써도 대출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서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다고 할 때는 한번 확인해 보고 입찰에 들어가도 큰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매각의 허가 결정, 낙찰을 받으면은 일주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가 결정이 납니다. 일주일 이내에 낙찰 허가가 나면은 무조건 허가가 나면 그 다음에는 경매를 당한 쪽에서 다시 일주일 동안을 이의 신청 기간을 두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을 두게끔 되고 그 후에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게끔 되면 그러면은 잔금을 내라고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4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낙찰 허가가 났어요. 근데 다시 2주일 지났는데 불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왜 이게 불허가 났냐 물어봤더니 지분권자가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았는데 왜? 경매, 지분으로 경매를 할 때는 같은 지분권자인데 송달을 하게끔 돼 있는데 송달이 안 되다 보니까 법원에 그 내용을 봤더니 송달 간주 해갖고 경매로 진행됐는데 그때 이분이 알아가지고 나한테 송달 안 됐는데 왜 송달 간주 해가지고 경매로 진행했느냐 해갖고 불허가 나가지고 다시 그 후에 불허가 난 다음에 다시 재경매 그렇게 해서 불허가 났을 때는 입찰보증금 가져가십시오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매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에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은 거에 대한 허가 불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 동안이 낙찰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있고 그 2주가 완전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잔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잔금을 내면은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은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금을 내기 전에 몇 월 며칠까지 잔금 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내기 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취하됐습니다. 임의 경매는 잔금이 내기 전에도 제일 처음에 낙찰 허가가 나고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불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 경매는. 근데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 허가가 나고 얼마가 있다가 다시 취하를 한다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받아갖고 오라고 연락이 오면은 취하 동의서를 2장을 찍어줘야지 된다는 얘기. 이렇게 임의 경매가 됐든지 강제가 경매가 됐든지 잔금을 내고 나야지 그 다음에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임의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되면 취하되고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허가를 받으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법원에서 잔금을 내라고 몇 월 며칠을 잔금을 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연락이 왔는데 그때까지 잔금을 못 낼 수도 있죠. 못 내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한 20일이든지 한 달 정도를 기다리다가 미납으로 해갖고 다시 경매를 진행됩니다. 미납을 해서 다시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는데 다시 다른 사람이 낙찰 받기 전까지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잔금을 내게끔 되면은
그것도 다시 취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처음에 낙찰 받으면 일주일에 낙찰 허가, 2주일 지나면은 이의 신청 기간, 그리고 잔금 내라고 나오고, 잔금을 내기 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되면은 임의 경매는 무조건 취하, 강제 경매는 낙찰자한테다가 허락을 동의서를 받으면은 취하. 임의 경매든지 강제 경매든지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게끔 되면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 그때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미납으로 처리해서 다시 재경매가 나오게끔 되는데, 재경매로 다시 낙찰받기 전까지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제출하게끔 되면 그것도 다시 취하가 돼서 먼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이 경매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송달 간주라고 하는 세부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 기록 내용을 보면은 송달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송달 간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지분이 경매인 경우에는 송달 간주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보면. 네, 송달 건물이 이재용에서 본인이 아니면 배달을 안 하거든요. 이 간주라는 거는 그 특별한 반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 입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법원의 내용을 보게끔 되면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은 아까 제가 경매가 진행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분이 경매 6명, 7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3명, 4명은 송달이 바로 됐는데 한두 명 정도가 안 될 수 있는데 계속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법원에서는 이걸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송달 간주해갖고 경매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송달 간주를 해서 난 송달 못 받았지 않느냐 하고 잔금을 내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 불허가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경매가 진행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법원에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송달 간주로 돼 있더라고. 근데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반 이상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갔는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인 걸 가지고 했을 때는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경매 개시 결정이 안 나요. 근데 지분이다 보니까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서 한 3분의 2 이상은 송달이 됐는데 가끔가다 한 명 내지 2명이 송달이 안 됐어도 송달 간주를 하고 법원에서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나가 보면 잔금을 내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재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매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권리 분석한다 그러죠. 권리 분석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기준 권리를 찾고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은 인수, 그 후순위는 말소로 보게끔 되는데 이거는 가장 경매의 기본 원칙인 거고, 특수경매에서는 서류상 넘겨받지 않는 현황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인수가 없는데 현황에서는 인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낙찰을 받고 기준 권리보다 다 없어서 등기부등본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왜 있는지는 모르죠.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근데 경매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인도명령이 생겨가지고 인도명령에 의해서 나가라 할 수가 있는데,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이 없으면 내가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낙찰을 받고 6개월 안에 인도 명령에 의해서 신청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인도 명령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돼? 명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지 내보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명도 소송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누가 있어? 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수를 가지고 나가게끔 내 집인데 아무 권한도 없는 철수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철수를 내보내 주십시오. 나가게 해 주십시오. 명도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판결문을 받고 가봤더니 철수가 없고 영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점유전 금지 가처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 다시 말하면 그런 거 말고도 현황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당에 컨테이너가 있든지 무허가 건물이 있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뭐예요? 특수경매에서 서류상에 낫지 않은 현황으로 인수하는 게 있는데 그 현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처리할 줄 알아야지 특수경매에 입문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은 가격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때에 사야지 수익이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는 도시 지역에 있는 경우는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 번 떨어지면 20%, 또 한 번 떨어지면 20%에서 80%, 64%, 51% 이렇게 떨어지는 곳도 있고 30%씩 떨어져서 70%, 49%까지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을 사야지 우리가 감정가격 판다고 해도 수익이 생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렇게 49%까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두 개인데 하나는 서류상으로 인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현황에 의해서 인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특수경매의 대부분은 서류상으로 인수하는 것보다는 현황에 인수하는 것을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을 낙찰을 받아서 현황에 인수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특수경매 입문이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현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낙찰을 받아서 그 현황에 인수를 받는 것을 해결하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 특수경매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특수경매 입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교수님이 가리키는 거는 특수경매고 다른 사람은 일반 경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으면 바로 공인중개사한테 통해서 내가 1억짜리를 7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9,500만 원에 팔아주십시오. 바로 팔 수 있게끔 하는 건 일반 경매. 특수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그대로 가면 이거 해결해, 현황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 내가 매도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특수경매.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만 골라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그런 현황을 인수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서 매도를 하자. 어떤 분은 그러다가 저한테 교수님 좋은 부동산만 필요면 맨날 같이 그렇게 희한한 것만 고르세요 그런데 그건 나보고 그 사람 말뜻은 왜 이렇게 성격이 희한하니까 그렇게 희한한 부동산을 고르냐는 건데 내가 성격이 희한해서 희한한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걸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고르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걸 무조건 고르는 게 아니라 떨어진 이유를 보고 문제점을 보고 현황을 인수하는 걸 보고 그 현황 인수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사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거나 다 가격만 떨어졌다고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